안녕하세요. 톡톡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 속의 철학 강좌, 철학 속의 정치 강좌, 철학사이다 강좌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 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지난 6강에서는요, 평등한 자유를 사회제도를 통해 구축하고자 했던 존 롤스의 정의론이 왜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저작이 되었나에 대해 우리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존 롤스는 정의론을 통해 정치 철학에서 사라졌던 정의를 우리가 공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주제로 부활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정의 두 원칙이라는 사회 제도 건설의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자유주의가 최초로 공정한 분배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도 제공했습니다. 롤스에 따르면 모든 공정한 분배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이들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분배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존 롤스의 이론은 이론 자체로는요, 너무나도 복잡하고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의론을 읽어보시면요, 머리를 막 쥐어 뜯게 되는데요. 정말 그만큼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저 스미스 같은 그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는요, 영미세계가 만들어낸 20세기 최고의 공공철학이 접근성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론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정의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롤스가 모든 공정한 분배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이들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롤스의 주장을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 정의론을 공부했을 때 그런 오해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롤스의 정의론은 오히려 복지국가를 거부하는 이론입니다. 특히 누구에게나 혜택이 주어지는 보편복지가 아닌 자산조사에 입각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분복지를 반대합니다. 자산조사에 의한 복지국가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구성원들의 소득과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요, 낮은 소득과 열악한 자산을 지닌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를 실시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롤스는 자산조사에 입각한 복지국가에서는 자본이 사적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정부의 소득을 의존하는 사람과 시장에서 임금으로 자족하는 사람들로 사회가 갈라져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요, 이런 형태의 분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런 자산조사에 입각한 복지가 사실상 사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인데요. 실제 자산조사 방식의 복지는 사회를 결국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누고 가진 자의 돈으로 가지지 못한 자를 보상해 줌으로써 가진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사람에게 열등의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지의 시초가 된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가 있는데요. 원래 자유주의자인 비버리지가 만든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자산조사에 의한 복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복지를 나누어 줘야 된다고 하면서 보편 복지를 주장하는데요. 그 이유도 롤스가 제시하고 있는 이유와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올바른 분배의 형식은 뭐냐라고 했을 때 롤스에 따르면 복지국가에서 행해지는 재분배가 아니라 최초의 자원이 분배되는 최초 분배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세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분배를 통해서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소득을 통해서 최초에 이루어지는 분배 자체로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롤스는 애초부터 적정 소득이 분배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본 제도가 갖추어진 민주적인 정체를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초 분배와 관련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초 분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흔한 정책은 최저임금제입니다. 임금이야말로 개인이 노동을 통해 버는 소득으로 사회가 자원을 최초 분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일하는 자는 얼마나 받아야 할까라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제는 미국 대선 예비경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버니 샌더스를 통해 심각한 정책 과제로 부각된 적이 있습니다. 샌더스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고도 빈곤에 처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을 최소한 시간당 $1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2016년에 미국 연방이 정한 최저임금이 $7.25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요. 2배 이상을 제시한 편인 거죠. 이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긴 한데요. 어떤 주도 $7.25 밑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는요. 올림픽이 열린 1988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시간당 6,03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88만 원 세대라는 용어가 엄청나게 유행했었는데요. 당시 시간당 임금이 5,000원 정도였습니다. 이 임금으로 8시간 일하면 하루에 4만 원 안팎을 벌 수 있고 일주일에 5일이라면 20만 원 가량 소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4주 28일 동안 일하면 80만 원, 그리고 남은 이틀을 더 일하면 8만 원 정도를 더 벌어서 88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던 거죠. 이 88만 원이 빈곤한 세대의 상징처럼 쓰인 임금 수준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최저임금제가 그 의도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의 열악한 현실은 열정페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저임금은요, 우리가 소위 생활임금이라고 부르는 수준에 맞춰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요, 하원 연설을 냈을 때 생활임금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고 합니다. 여왕 폐하의 국민 중 어느 계층이든 최대한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생활임금보다 더 적게 받는다면 이는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착취적인 거래라고 부르는 일을 하면서 아무런 조직도 갖지 못하고 대등한 협상도 하지 못하며 좋은 고용주가 나쁜 고용주에게 밀려나는 상황에서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는 생활임금뿐만 아니죠. 노조도 결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 없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경제학자 앤서니 애킨슨에 따르면요. 우리가 생활임금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구축할 때 그 초점은 시간당 버는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합니다. 몇 시간이나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주간, 월간 근로소득의 핵심이 돼야지 한 시간당 얼마를 주느냐가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소득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의 소득이 필요한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상세한 예산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임금을 만들어주는 연구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것을 연구해서 생활임금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측정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사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나 그리고 어디 강좌를 가서요, 사람들과 생활임금을 만들어 보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88만 원은 턱도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120만 원, 130만 원 정말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4인 가정을 중심으로 하면요, 저희들이 그냥 대충 평균을 내봐도 보통 260~70만 원은 있어야지만 생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제 생활이 될 수 있는 임금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생활임금을 넘어 최초 분배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핵심 정책을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요. 정규직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높다는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측면은 정규직을 통해 각종 사회적 안전망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 안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누릴 수 있죠.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축소와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분배 정의 실현의 핵심적인 최초 분배 정책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직업 현실은 어떨까요?
OECD에 나오는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그 참 비정규직의 현실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통계 말고 여러분들이 가장 비정규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뭐라고 현실에서 봤던 거는 미생이라는 드라마였죠. 드라마 미생이 이런 비정규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자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소위 장그래법이었습니다. 기간제 및 파견 노동자의 고용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려주는 것이었는데요. 이 법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을 합법적으로 사실상 2년 더 늘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비정규직 보호대책이라고 내놓는 아주 기만적인 일이 있었죠. 숱한 장그래들이 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일은 단지 그들이 안정된 직장을 잡았다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사회 분배 구조가 정의로운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고, 그래서 장그래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 조건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현재 계속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은 이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운동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제도는요, 기본소득입니다. 여러분 성남에서 한 청년배당, 서울시의 청년수당 같은 것들이 다 이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제도인데요. 롤스가 제시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바로 인생 전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출생이라는 사회적 우연성으로 생겨나는 출발선상인 불평등은요, 사회가 최대한 교정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정유라가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역을 빡치게 만들었었죠. 이런 불평등을 교정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안과 관련해 롤스가 주장하는 최초 분배 정책의 하나로 가장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롤스 스스로도 기본소득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기본소득의 발상은 내가 시민이라는 자격 하나만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개인의 권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당대 기본소득의 주창자는요, 사실 필립 반 파레이스라는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은 기본소득을 뭐라 그러느냐? 개인을 기반으로 자산 조사 없이, 그리고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된 청년배당,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배당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파레이스는 청년배당 같은 것들이요, 직장에서는 상사들에게, 그리고 국가와 관련해서는 관료들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도전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도전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청년배당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좀 더 장기적으로, 더 나아가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남시가 실시한 청년배당은요, 오히려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목적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혀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청년배당과 관련해서 여러분 중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까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수당은요, 그런데 그야말로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이게 세금 체계에서는 소득으로 잡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세금 체계를 지니고 있다면 고소득 청년의 경우 배당된 금액을 세금으로 고스란히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특히 자유로운 민주주의 체계는 두 가지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동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누구나 자기 인생의 전망을 실현할 기회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롤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기업가 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사회 구성원은 비숙련 노동자 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구성원보다 더 나은 삶의 전망을 가질 것이다. 인생 전망에서 이런 최초의 불평등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이들은 우연히 기업가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우연히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선택하지 않음이 불평등의 이유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 그러나 롤스가 말하는 정의는 돈이 실력이 아니라고, 원망해야 할 것은 부모가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 옆에 서 있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제도라고 말합니다. 다니는 학교마다요,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해서인지, 늘 특혜로 입학해서 배움이 필요가 없어서인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있지도 못한 것 같고, 감정적으로 공감하지도 못하는 이 20살의 아이와 이를 옆에서 조장했던 부모, 그리고 그 가족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봉사했던 이들, 특히 그 뒤에서 뒤를 보아준 대통령에게 이제 정의가 무엇인지, 지금 그리고 정의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우리가 힘을 모아 알려주어야겠습니다.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 든 저울을 이토록 기울게 만들어 놨으니 다른 한 손에 든 칼이 이들을 반드시 응징할 수 있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의가 보장하는 권리들은 어떤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롤스가 정의론의 첫 문단에 강조해 놓은 말입니다. 어떤 정치적 거래도 없이, 어떤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의 권리들을 행사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여러분께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